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직 보좌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좌관이 돈 봉투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를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자진 출석했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오늘 검찰이 이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거죠? 네, 맞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과거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오전 10시부터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이번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 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재작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강대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마련한 7천만 원을 봉투에 나눠 담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박 씨가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금품 전달을 마쳤다고 알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개입한 돈을 포함해 9,400만 원이 뿌려진 혐의는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박 씨를 상대로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캠프에서 지역 본부장을 지낸 서모 씨도 돈봉투 수수자 측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공여자를 넘어 수수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9,400만 원 이외에도 사실상 당시 경선 자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9,400만 원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경로로도 돈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말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서 다음 날에는 송 전 대표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이 휴대전화는 통화 내역 등이 초기화된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가 진정성 있는 수사협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과거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맞섰습니다. 송 전 대표가 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최근 교체된 정황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면 피의자에겐 방어권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통화 녹음의 육성까지 공개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과 압박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포함해 쇄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건 아니고 최고위원회 마치고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기로 결단했다고 오늘 오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면담을 마친 뒤 이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당에 많은 누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성만 의원도 당에 무리를 일으킨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국민 의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탈당 권유, 출당 요구 등 다양한 거취 압박을 받아왔고 지도부도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한 뒤 탈당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이번 의총은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건데 돈봉투 의혹 대책 마련을 위한 쇄신 의총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의원 탈당과 관련한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대통령실 측의 공천 언급과 함께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던데.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잠깐만 여기 내려가시겠습니다. 태영호 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한편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원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 한 차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는데 조금 전부터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 여당안과 민주당 조호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경매에서 피해자나 LH에 우선 매수권을 줘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안에서 피해자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다며 경계가 모호한 깡통 전세 피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서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기당한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는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에 맡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오늘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부분 파업이라고는 하는데 진료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일단 오늘 부분 파업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연가를 내는 조무사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파업 참여 여부나 방식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일선 의료 현장에서 큰 환자 불편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축 진료를 하는 병원 등이 있을 수 있어 일부 동네 의원에서는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과 다음 주 11일 두 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오는 17일에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료연대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표현 때문에 간호사들이 의사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연대 파업에 전공의들까지 참여하게 되면 병원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총파업 동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방적인 법안 통과와 정책 추진에는 단체 행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장관 주재로 연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자신이 이끌던 업체의 사업 목적에서 투자자문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려고 의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라더견 대표는 지난 2016년 후안이라는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선물 거래와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자문을 해주는 업체로 법인 등기상 사업 목적을 등록했습니다. 2016년, 7년에 제가 선물 투자하면서 제가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매매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때 일부 받아본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식으로는 한 2019년 한 여름 이후부터 2020년 3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12월엔 법인 등기부등본에 수상한 부분이 포착됐습니다. 금융 관련 서비스업과 주식, 선물, 채권, 투자 자문 서비스업을 아예 사업 목적에서 빼버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탈바꿈한 겁니다. 라 대표는 또 다른 투자업체인 R&K 투자 자문의 투자 자문업을 등록해 투자 사업에 나서면서 후안의 기존 사업 목적을 바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3월 설립한 R&K 투자 자문 역시 설립 한 달도 되지 않아 투자 컨설팅과 투자 자문업, 투자 대행업을 사업 목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안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기 전 이미 R&K 투자 자문의 사업 목적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했던 겁니다. 그런 뒤 재작년 4월에야 투자 컨설팅과 투자 자문업, 투자 조합 결성 업무 등을 사업 목적으로 다시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거듭 해명을 요청하자 라 대표는 직원들이 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 대표 일당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에 나선 지난 2020년부터 이미 불법 투자 일임업에 나서면서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라 대표는 측근들을 대표로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투자 자문 업체들의 이름을 수차례 바꾸고 폐업과 개업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그동안 금융당국 감시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관에서 제거하는 사항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거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보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금감원이나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사업 목적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 보면 대상에서 제거될 수가 있으니까. 검찰과 금융의 합동수사팀은 등기 목적 변경의 불법성 여부와 주가 조작 의혹의 관련성을 폭넓게 살펴볼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 진원지로 지목되는 차액결제 거래 CFD가 규정에 따라 잘 운용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검사에선 라더견 대표와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금감원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됩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늘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핵심은 CFD와 관련된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그리고 고객 주문 정보 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입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와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확인할 계획인데요. 앞서 김익래 회장은 폭락 사태 이틀 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는데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절세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와 관련해 어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라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CFD안 제도 개선도 착수합니까? 네, 금융당국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차액 결제 거래 CFD로 레버리지, 즉 차익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FD가 일부 작전 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 매매 등을 통해 시세 상승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9년 11월 정부가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 투자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실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추구 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위험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국내 해외 주식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거래가 실제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가짜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피해가 꽤 큰 것 같은데 범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진 겁니까? 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해외 선물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 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은 구속됐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7명이고 이들이 투자한 뒤 돌려받지 못한 돈은 255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조직은 재작년 1월부터 국내외 사무실을 두고 유튜브에서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했는데 특히 실시간 선물 지수가 연동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지수는 모두 가짜였고 투자자들이 낸 돈은 조직의 대포 통장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전업주부와 고령자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좀 남은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조직원 가운데 해외로 도피한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인데요. 이들 조직이 사용하던 서버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3,000명, 피해 금액도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저 손실이 난 줄로만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인 유튜브 채널은 폐쇄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투자 조직이 안내한 대로 고객센터 설명만 믿으면 속을 수 있다며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투자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본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JMS 2인자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간부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김 씨 등 JMS 간부 6명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국내외에서 미모의 여신도를 선발하고 관리하면서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은 지난해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정 씨의 성폭행 사건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막판 조율하기 위한 한일 안보실장 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지난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과 북한,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된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사진입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독도에 상륙한 모습을 담았는데요. 지난달 28일 거센 파도로 입도에 실패했고 어제 제시도 끝에 독도를 방문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 힘차게 알릴 것이고 일본의 주권 침탈에 맞서 절대 지지 않고 우리 고유 영토 독도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방문에 일본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한국장은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 사전 항의와 중단 요구에도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빙 모드 속에서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는 7일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가 독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명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피해자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231명이 사망해 생존자는 이제 9명이 남았습니다. 북한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정상을 겨냥한 화형식까지 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찰 위성 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청년 학생 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핵전쟁과 동족 대결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미국과 남한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하면서 징벌의 열기는 더더욱 가열되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한미 정상에 대해 원색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결정적 행동을 언급하며 핵 선제 타격 위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전개될 것이다. 이어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한미가 북한에 대한 침략 기도를 명백히 하고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군사력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남 대미비난을 통해서 북중러 3자 결속을 추진하고 또 내부 체제 결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찰위성 발사라든가 제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의 막말 비난이 한미핵 억제력 강화에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군사행동의 명분을 쌓은 북한이 이번 달 더 강력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혜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있고 오늘 민주당 의총이 오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거취 여부, 거취를 어떻게 논의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자진 탈당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의총까지 이분들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참 곤란한 의총이 될 뻔한 거죠. 네. 그런데 정서라는 게 다 똑같아서 스스로 자기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갖고 있었고 네. 그 이전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개별 면담들을 해서 네. 탈당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역구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모두가 다 당을 위해서 자진 탈당하고 혐의를 벗고 돌아오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부분은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다소 늦은 건지 많이 늦은 건지 사실 압수수색이 있었던 게 지난달 12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JTBC를 통해서 녹취록이 연일 보도가 됐고 지금 거의 3주가 흐른 다음에 판단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밀려서 버티다 저렇게 사과하고 탈당하면은요. 그런 효과가 반감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선당후사 정신으로 탈당을 하게 되면
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못 받을 거야. 그러면 나의 정치 생명은 끝나.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지난번 박강원 원내대표가 쇄신 의총을 열면서 네. 우리가 두 의원에 대한 출당을 한번 논의해 볼게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경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에서 좀 나가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설득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버티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상처받을 건 다 상처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탈당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늦었다는 비판, 분석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선당 후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정치적 공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본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에서 이성만 의원이 나는 억울하다. 그런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뭐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방어 논리로서 이 상황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송영길 대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기우제식 수사다 뭐 이런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성만 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탄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시켜내면서 정치적 희생자다, 희생되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런 결정을 하면서 지도부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저 두 의원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두 의원은 내가 탈당을 하고 사과를 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거다. 그럼 나중에 사법 처리를 받을 때 이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했을 것이고 지도부로서는 지금 뭐 결정적으로 녹취록이 나온 건 저 두 의원이지만 우리 막 뭐 정보 돌아다니는 거 보면 10명이네 20명이네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최대 20명까지 의원을 계속 출당시키고 탈당시키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연 옳은 선택일 것이냐. 하지만 저 두 분만큼은 녹취록에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뭐 압수수색 나온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고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우리가 탈당을 권유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사안들 중에 좀 관심이 갔던 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진 탈당 권유 여부 그리고 자체 수사 할지 말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체 수사를 통해서 좀 이 10명 그러니까 거론된다고 알려진 그 10명 정도는 좀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녹취록에서 명확하게 그분들의 음성이 나오고 혐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이런 대화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어떻게 그 당을 안 나가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정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거론되는 의원들 가운데서 두 분처럼 혐의점이 거의 추측될 수 있는 이런 객관적 근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혐의가 안 나고 있어서 설이지 않습니까? 설. 그리고 언급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나는 뭐 떳떳하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는 이런 의원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의 진척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민주당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이 곤란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은 계속해서 곤란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사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거론되는 의원들하고 일일이 다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이냐라는 통화를 했는데 절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뭐 음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사실 당에서 윤리위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해봤자 아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과정에서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고 싶으나 수사를 하고 싶으나 조사를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의원총회에서 좀 이렇게 변화된 입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부터 사법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의원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강하게 대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고 이런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 두 의원이 나는 저 의원한테 안 줬어요, 돈을. 그리고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의원들이 나 돈 안 받았어요. 증거 있어요? 라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현금으로 봉투로 왔다 갔다 하면. 네. 그걸 뭐 사진 찍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사진 뭐 돈 주고받는 걸 사진 찍었거나. 양심 선언이 없는 이상. 그렇죠. 녹취를 해놨거나 그런 거 없으면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려지고 우리가 파장이 큰 것보다는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내구 협회장의 구속영장 추가로 청구하는 게 좀 늦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만약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또 기각을 해요. 그러면은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수사 난항, 뭐 지지부진 이런 보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정황적인 조사하고 재반적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정확한 스모킹 건이 되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영장 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검찰로서는 송영길 대표에게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이거 저 개인적인 상상력인데 혹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처럼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만약에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나는 응하지 않고 출석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좀 저도 궁금해지기는 한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내려면 최소한 구속영장 정도는 친 상태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강내구 협회장이 구속이 돼야만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체포 동의안을 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또 타격을 가하고 싶어 할 텐데 강내구 협회장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어도 새로운 것들을 못 찾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검찰에서 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 갔다가 그냥 이제 입장문만 발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나를 구속해라. 뻔뻔한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기본적으로 자기를 구속하라고 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요. 다 부인을 해요. 그리고 검찰에다가 뭐 본인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뭐 새로 다 포렌식으로 하고 다 지우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뻔뻔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본인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두한 거는 법원을 향한 외침 같아요. 결국에는 나 이렇게 검찰에 수사협조 잘하고 있고 어디 도망 안 갈 테니까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제발 그거 기각시켜 주세요. 저 제발 저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항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송영길 대표도 조금 뭐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면서 제가 모르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그런 거 보면 법정에서 그냥 무조건 잡아떼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좀 탈피하고 싶어한다, 회피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 입장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민주당이 이 사안을 대응할 때는 좀 거리를 뒀던 정치 탄압이라는 면에 좀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전 대표이기 때문에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그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별로 안 들여다봤었고 그리고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뭐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뭐 작년부터 쭉 진행돼 왔었는데 그 수사에 대한 시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민주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들어가 있다라고 송영길 대표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주도하는 데가 뭐 법무부에서 일종의 하명 수사를 하는 그렇게 주장을 뭐 했죠. 이렇게 이제 그 팀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그 출석 자체가 좀 무리하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만 그 꼬리 자르기식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여당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몸통이죠, 머리죠. 송영길 대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검찰 당신들이 어떤 혐의점을 갖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어제 갔을 때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강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빙빙 돌고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만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나를 조사해라 라고 이제 호소를 한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법적에서 법정 어떤 그 문제가 다툼이 있을 때 네.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 좀 이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진해서 출석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제 송영길 대표의 태도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뭐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본인이 지난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을 도와주던 분들이 여러 가지 돈을 마련을 하고 그 돈을 뿌리는 거 다 녹취록으로 나왔잖아요. 검찰이 조작 왜곡 수사 아닙니다. 그런데 뭐 장관까지 이름 거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과거 보좌관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단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7일 그리고 8일 1박 2일 일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름쯤에 방한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정을 앞당긴 건 어떤 한미 간의 밀착을 좀 의식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뭐 선거가 끝났고요. 일본 선거.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 선거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한 이후에 예.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가 쫙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50% 넘었다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의 선거를 도와준 꼴인데 예. 이제 신세를 갚으러 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그 한미 그 정상들이 좀 강한 동맹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한일 간의 어떤 안보 동맹의 격을 좀 높이기 위한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보면 굉장히 주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주고 일본에도 주고 그래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이 숨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물컵의 절반을 채울지입니다. 이건 사실 박진 장관이 얘기를 해가지고 괜한 프레임에 좀 씌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그리고 뭐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경제라든지 안보, 군사 이런 협력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언론의 관심은 어쨌든 기시다가 와가지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내용, 언급 아니면 사과할 것이냐 거의 집중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뭐 일본 분위기도 여러 정치인들이나 극우 언론에서는 가서 절대로 사과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정권 내각의 입장을 계승합니다라는 뭐 그 정도 수준이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기시다의 12년 만의 방한이잖아요. 예. 일본 총리로서는 과연 마음에서 진정스럽게 환영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5대 그룹 경제 6단체장 만나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등 전략 핵심 분야에 대한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좀 풀리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결단을 했던 미래로의 관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현해 주길 기원합니다. 예, 뭐 저희가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더 돌아가셔서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역대 내각의 정신, 입장 이것이 그 변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오부치와의 선언 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그 선언 자체도 훼손하고 부정하는 망언들을 일본 정치권에서 하고 있고 최근 직전에 아베 정권에서는 노골적인 혐한 반한 정책들을 뭐 그냥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계승한다라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맥이 같기 때문에 예. 기시다와 아베가.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먼저 다 풀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자지만 네. 피해자가 품 넓게 안아줄게 라는 자세를 보이니까 일본에서는 뭐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대만의 정치권에서도 일종의 조속거리로 삼았던 것 아닙니까? 네. 아니 어떻게 그 나라 대통령 맞아? 라고 이제 비아냥거리고 뭐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저는 최소한 일본이 양심이 있고 예의가 있다면 이번에 한국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만큼의 절반 정도라도 좀 돌려줘야 된다. 네. 그 카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떤 카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더 내놔라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이런 것 아닌가. 그리고 더 내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보 문제는 사실 좀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리가 70년 동안 안 해왔어요. 네. 그거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좀 일종의 이해관계가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따내는 이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기조와 연결지어 볼 때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지라고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군사동맹 수준으로의 격상을 위한 그런 성과를 기시다는 또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동원이나 역사에 대한 사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안 할 것 같은 예.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 그래도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엔 오늘 뭐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결단을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난 네. 월요일 날 저희 YTN에 나와가지고 네.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잘 준비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회담 전인데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안보실장끼리 만나서 이제 회담 의제를 조율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고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외교에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아니 일본이 문제 삼거나 반응 보이는 게 웃긴 거죠. 우리나라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뭔 상관을 합니까? 일본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네.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항의가 있었죠. 네. 이 항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있어야죠. 일본에서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왜 우리 땅에 오느냐라고 반복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외교부든 혹은 뭐 대통령실이든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도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주장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이제 조금 있으면 1주년이 되고요. 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 새로 조성된 그 공원이 미리 공개가 됐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기자들이 좀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네, 취임했을 때 약식 회견을 처음 시작하는 모습부터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이게 약식 회견이 중단된 이후에는 사실 기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요. 이게 거의 6개월 만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자체는 좋은 걸로 봐야겠죠? 네, 보기 좋아요.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저렇게 격이 없이 떡볶이, 김밥 나눠 드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소탈하게 하신 부분 상당히 좀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본인이 회한이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변화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은 더 속도를 내겠다. 1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더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겠다. 뭐 하나도 흠잡을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하신 말씀. 네. 그리고 어제 저는 더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어제 아침에 국무회의 때 장관들 앞에 두고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듣기 불편한 거북한 훈수도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소장님 얘기를 많이 듣고 계셨나 봅니다. 아닙니다.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보기 좋은 자리죠.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저런 기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해 왔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녹지원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막걸리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통을 해 왔었는데 1년 만에 저게 이루어진 거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어 스태핑은 사실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청와대가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용산으로 간다라는 그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었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어 스태핑 끝내고 나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론인들과의 대화를 안 가졌어요. 언론은 그저 기자, 언론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늦었다라는 아쉬움이 들고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 국민들과 기자회견도 하고 또 기자들과 자유주제로 질문도 좀 받고 이런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쇼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역대 정치권이나 대통령들이 다 기자간담회나 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쇼였습니까? 그렇게 폄하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폄하한다고 해서 지금 언론과의 소통을 안 하고 있는 대통령의 핑계거리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취임 1주년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기자회견이든 간담회든 뭐 비슷한 형식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소통의 일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만날 수 있다, 만나자라고 사실상 제안을 했는데 이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안한 것 같진 않아요. 공식 제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뭐 원내대표 분들끼리 합의하면 제가 뭐 마다하지 않을게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앵커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은 안 잡는 지나가는 인사치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말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 한미 정상회담 방미성과 설명 좀 하고 싶다. 언제가 괜찮냐. 나는 이날이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겠죠. 근데 어제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뭘 제안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지 진정스럽게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거절할 걸 알고 일부러 좀 운을 띄워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만약 만나자고 하더라도 박광훈 원내대표는 아니 이재명 대표 만나야지 어떻게 저부터 만나요? 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만나면 수박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지지층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박광훈 원내대표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만난 다음에 박광훈 원내대표와 이진복 정무수석이 만난 이후에 원내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 네. 제안이 있었고 거절을 했다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표가 만나도 원내대표가 만나도 무슨 상관이냐, 누구라도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 생각도 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소통 제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조롱이죠. 정치적 조롱을 보낸 겁니다. 대통령이 야당 안 만난다고 그동안 비판 많이 했었지 이재명은 안 만나줘. 대신에 비명계가 원내대표 됐으니까 그 사람 만날게. 하지만 당의 위계상 불가능할 거야, 만남 자체는.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서 거부한 거야 라는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정치적 조롱을 보내는 것이고 이 제안 자체는 결국 여야의 협치의 길을 더 멀게끔 하는 이런 제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성사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최소한 당 대표를 안 만난다, 뛰어넘는다 하면서 원내대표와 만나고 원내대표들에게 뭐 한미회담의 성과를 뭐 설명해 주고 싶고 이거는 불가능함을 알면서 야당이 대화 거부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야당의 협치 노력을 안 하는 어떤 정치적 비판 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굉장히 좀 비겁한 정치적 조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제안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제안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그렇잖아요. 여야 원내대표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한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중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제안을 했고 드러난 걸로는 일단 제안을 했고 거절했다는 것 정도. 앞으로 뭐 여야 협치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 불거졌습니다. 네.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취재 많이 하시잖아요. 태용호 의원이 본인 보좌진들 모아놓고 전당대회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 가서 이진복 수석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좌진들에게 한 얘기가 한 보좌진이 이렇게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아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막 비판이 많은데 최고위원 정도는 이걸 옹호하고 방어하고 상대 야당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당신은 공천 걱정 안 해도 돼. 이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태용호 의원은 당원들의 투표로 의해서 뽑힌 집권 여당의 최고 지도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의 비서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민주성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칫 잘못하면 저러한 말들이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좌지우지하는구나, 결정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 어쨌든 이진복 수석은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태용호 의원은 과장되게 그냥 직원들 안심시키려고 한 내용이다라고 했으니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게 그렇게 크게 파장이 크게 뭐 발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태용호 의원이 강남에서 공천이 어려울 수 있고 파주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를 보좌진들 모아놓고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최고위원은요 기본적으로 공천을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최고위원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공천을 걱정을 한다? 이게 좀 저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원외에서도 최고위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 벌어진 일들 같은 경우에는 태용호 의원이 한국 정치에 적응을 잘못해서 잘못 판단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다른 얘기를 들어서 진짜로 걱정하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부적절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언론 보도만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당사자들은 다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형사적으로 좀 풀릴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의 실형을 받았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무수석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부분은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가 좀 어려울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진복 수석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할 텐데 만약에 요즘 뭐 녹취가 하도 많으니까 네. 어떤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예. 그리고 현 대통령실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이런 위험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아니다라고만 그냥 발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변명과 핑계를 댔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태영호 의원의 변명대로 본인이 좀 과장되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 그분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그동안에 초선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선도 똑같네, 오히려 더하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처음 1, 2년은 정당의 어떤 소신보다는 본인의 소신, 본인의 생각을 열심히 주장도 하고 해요. 그런데 다음번 공천이 딱 닥쳤을 때는 정말 심할 정도로 변하는 이런 초선들 여러 봐왔거든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태영호 의원이 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라고 하면 태영호 의원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짧게 이 말씀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전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만약 저 말들 나눈 것이 사실이고 이진복 수석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본인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으니 저희들로서는 만약에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이 얘기를 나눈 그 실제 육성이 저런 식으로 보도가 됐으면 네. 저희들로서는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마찬가지로 저 두 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해야 할 텐데 네. 지금 이진복 수석에 대한 육성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전원이란 말이에요. 그 과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걸 강하게 비판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소장님이 네. 저희 프로그램은 마지막이시죠? 아, 그냥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으신 네. 말씀 많이 해주시고 취재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다음에 또 네. 저희가 시간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이나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도 26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25도, 울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